고통은 마치 녹슨 톱으로 누군가 내 치골을 조금씩 베어내는 듯했다. 나는 경기도의 한 의료원,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분만대 위에 누워 있었다. 땀은 이미 온몸을 적셨고 머리카락은 끈적하게 얼굴에 달라붙었다. 자궁수축이 올 때마다 내 영혼이 산산조각 나며 몸 밖으로 뜯겨 나가는 것만 같았다. 산모님, 이러시면 안 돼요. 조산사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다. 그녀는 피 묻은 장갑을 벗어던지며 옆에 있던 의사를 향해 외쳤다. 김 선생님, 아기 자세가 안 좋아요. 횡유인데다 탯줄이 목에 2번이나 감겼어요. 자궁문은 다 열렸는데, 10cm 다 열렸는데, 아기 머리가 내려오질 못하고 있어요. 걸렸어요. 나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 말을 들었다. 정신은 몽롱했지만 공포가 차가운 손처럼 순식간에 내 심장을 움켜쥐었다. 응급 제왕절개로 전환해요. 김 선생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더 지체하면 산모랑 아이 둘 다 위험합니다. 최악의 경우엔 둘 다 잃을 수도 있어요. 빨리 보호자 불러서 수술 동의서 받으세요. 둘 다 잃을 수도 있다는 말이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다. 나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목구멍에서 겨우 희미한 소리를 내뱉었다. 아이 살려주세요. 수술? 할게요. 동의해요. 간호사가 황급히 밖으로 달려나갔다. 분만실의 방음시설이 좋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문 밖에 그 사람 목소리가 유난히 컸던 건지 제왕절개는 무슨 놈의 제왕절개. 너희 병원은 어떻게든 돈 뜯어내려고 작정을 했구나. 내 시어머니 최말숙 여사의 목소리였다. 시장 잡배 특유의 앙칼지고 날카로운 목소리는 모든 것을 꿰뚫을 듯했다. 내가 안다. 요즘 여자들 유난 떠는 거. 어느 집 며느리가 애 낳는데 안 아프다고 그러나? 암탉도 알은 낳는 법인데. 어째서 우리 애한테만 와서 이렇게 유난을 떨어? 제왕절개. 그 칼 한 번 대면 돈이 얼마고. 이번은 며칠을 더 해야 하는데. 그 돈을 다 길바닥에 버리겠다는 거냐? 사모님, 이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지금 상황이 위급해요. 산모가 난산이라 아이가 질식하고 있다고요. 빨리 수술 안 하면 아기가 숨 막혀 죽어요. 숨 막혀 죽어? 사람 겁주는 소리 하고 있네. 최말숙 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내가 우리 민준이 낳을 땐 논에서 김매다가 배 아파서 논두렁에 대충 누워서도 쑥 나았어. 요즘 것들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탯줄이 목에 감겨? 2번 감기면 어때서? 그건 우리 손주가 똑똑해서 뱃속에서 줄넘기하고 노는 거란다. 나는 분만대 위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차가운 땀과 뒤섞인 눈물이 귓속으로 흘러들어갔다. 이것이 내 시어머니의 본 모습이었다. 평소에는 우리 아가 대를 이을 큰 손주를 위해 많이 먹어야 한다며 웃어 보이던 사람이 정작 목숨이 오가는 순간에는 오직 돈만 아까워하고 있었다. 민준 씨, 내 마음속에 마지막 희망한 조각이 남아 있었다. 내 남편. 평소 주관은 없어도 늘 내게 다정했던 남자. 그 사람만은 내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김민준 씨, 거기 있어요? 나는 온 힘을 다해 소리쳤다. 문 밖에서 간호사의 다그치는 목소리가 들렸다. 남편분 맞으시죠? 어머님이 동의 안 하시면 남편분이 하셔야죠. 제일 보호자시잖아요. 지금 아내랑 아이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고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몇 초 후, 나는 김민준의 너무나 익숙하지만 동시에 낯선 나약한 목소리를 들었다. 저기, 간호사님, 제 아내더러 자연분만 좀 더 시도해보라고 하면 안 될까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자연분만이 아이 머리에 좋다고. 제왕절개한 아이는 머리가 나쁘다고 하셔서요. 그리고 수술비가 너무 비싸서요. 저희 집 요즘 형편이 좀 빠듯해서. 그 순간 내 마음속 마지막 불씨가 꺼졌다. 자연분만이 아이에게 좋다고. 형편이 빠듯하다고. 결혼 3년 동안 내 월급 통장은 그 사람 손에 있었다. 지금 사는 아파트 계약금도 내가 더 많이 냈고 인테리어 비용은 우리 부모님이 내주셨다. 심지어 그가 모는 낡은 현대 소나타도 내 혼수품이었다. 그런데 고작 수술비 몇백만 원을 아끼려고 내 목숨을 도박판에 던지겠다는 건가? 이건 살인입니다.
김 선생님이 분만실 안에서 차트를 바닥에 내던졌다. 그는 문으로 달려가 문틈으로 소리쳤다. 두 사람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보호자가 동의를 거부해서 문제 생기면 가족분들이 법적 책임지셔야 합니다. 무슨 책임? 내 손주를 내가 해치기라도 한다는 거야. 최말숙 여사가 팔짝팔짝 뛰며 악을 썼다. 너희 같은 악덕 의사들. 수술비 더 챙겨서 성과급 받으려는 속셈이지. 똑똑히 들어. 오늘 내 며느리 배에 칼 대기만 해봐. 내가 보건복지부에 민원 넣고 병원 정문 앞에 들어누워서 시위할 테니까. 분만실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다. 이런 지방의료원에서 의료 분쟁은 치명적이었다. 보호자가 명확히 거부하고 서명하지 않는 상황에서 억지로 수술을 강행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만에 하나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 책임은 누구도 질 수 없었다. 박서연 씨, 김 선생님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그의 눈에는 동정과 무력감이 가득했다. 보호자분들 태도가 너무 완강하시네요. 서연 씨, 조금만 더 힘을 내보세요. 저희가 배를 좀 눌러볼게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나아야 합니다. 그냥 나으라고? 횡위에 탯줄이 2번이나 감겼는데 그냥 나으라고? 이건 출산이 아니었다. 명백한 고문이었다. 끔찍한 고통이 다시 온몸을 덮쳤다.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렬했다. 조산사가 내 배 위로 올라타 온몸으로 아래를 향해 눌렀다. 내 모든 내장이 으스러지는 기분이었다. 아래에서는 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나는 내 살점이 터져나가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다. 나는 입술을 피가 날 때까지 깨물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퍼졌다. 살아야 해.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이 짐승 같은 인간들 손에 죽을 순 없어. 아직 내 아이 얼굴도 못 봤고 돌아가신 엄마 산소에도 못 갔어. 그리고 이 가족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 보인다. 머리 보여요. 조산사가 기쁨에 겨워 소리쳤다. 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힘주세요. 나는 숨을 참고 내 인생의 모든 힘을 끌어모았다. 이 무정한 세상 속에서 나와 내 아이를 위한 피투성이 길을 뚫기 위해 응애, 새끼 고양이처럼 희미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와 동시에 나는 아래에서 뜨거운 것이 왈칵 쏟아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몸은 마치 물이 모두 빠져나간 마른 우물처럼 순식간에 차갑고 가벼워졌다. 안 돼요. 산후 대량 출혈입니다. 빨리 지혈제 투여하고 수혈 준비해요. 정맥 라인 확보. 혈압 떨어져요. 60에 40, 50에 30. 귓가의 소리들이 점점 멀어지고 시야가 흐려졌다. 아수라장이 된 소음 속에서 나는 간호사가 아이를 안고 문으로 다가가는 소리를 어렴풋이 들었다. 나았어요, 딸입니다. 문 밖에서 시끄럽게 떠들던 최말숙 여사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한참 후 나는 내 평생 들어본 말 중 가장 악독한 한마디를 들었다. 한참 난리치더니 결국 계집애였어? 괜히 밖에서 기다렸네. 재수없게. 나는 추위에 잠에서 깼다. 겨울의 칼바람 같은 추위가 아니었다. 뼈마디 속에서부터 스며 나오는 마치 온몸의 피가 다 말라 더 이상 열을 내지 못하는 듯한 섬뜩한 냉기였다. 힘겹게 눈을 뜨자 눈에 들어온 것은 새하얀 천장이었다. 중환자실도 일반 병실도 아니었다. 복도 끝간이 침대였다. 한 젊은 간호사가 링거를 갈아주고 있었다. 내가 눈을 뜬 것을 보자 그녀의 눈에 안타까움이 스쳤다.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출혈량이 이영씨 씨나 됐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어요. 김 선생님이 서연 씨 살리려고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했는지 아세요? 보호자 동의서도 없이 자궁적출술이랑 지혈 수술을 하셨어요. 만약 서연 씨가 못 깨어났으면 그분 의사 인생 끝장나는 거였어요. 자궁적출. 그 네 글자가 둔기처럼 내 머리를 내리쳤다. 나는 이제 겨우 27이었다. 한 여자로서 다시는 엄마가 될 자격을 잃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었다. 나는 바싹 마른 입술을 열었다. 목소리는 낡은 풀무처럼 쉬어 있었다. 제 아이는요. 아기는 미숙아의 난산 후유증으로 흡인성 폐렴 진단받고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 있어요. 간호사가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뭐요?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몸을 일으키려 애썼지만 온몸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데 보호자분들이 간호사는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분통을 터뜨리듯 말했다. 보호자분들이 아기 입원비를 안 내셨어요. 신생아실에서 벌써 몇 번이나 독촉했는데 계속 돈을 안 내면 후속 치료가 중단될 수도 있대요. 돈을 안 냈다고요? 민준 씨는요? 어머님은요?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 좁은 복도, 간이 침대 위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물 한 잔 떠다 줄 사람조차 없었다. 간호사는 이를 악물고 큰 결심이라도 한 듯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분들 가셨어요. 갔다고요? 돈 가지러 집에 갔나요? 아니요. 간호사는 주머니에서 휴대폰 하나를 꺼냈다. 내 휴대폰이었다. 이거 서연 씨 분만실 들어가기 전에 시어머니가 가져가셨던 거예요. 나중에 간호사실에 버리고 가셨더라고요. 직접 보세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아 전원을 켰다. 배터리가 5% 남아 있었다. 화면이 켜지자 수많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쏟아져 나왔다. 최상단에 고정된 가족 단톡방. 행복한 우리 집에 빨간 점이 반짝였다. 나는 단톡방에 들어갔다. 그리고 화면 위에서 손가락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마지막 메시지는 30분 전에 올라온 것이었다. 사진 한 장. 사진의 배경은 푸른 하늘과 백사장, 눈부신 햇살이었다. 시어머니 최말숙 여사가 선글라스를 끼고 알록달록한 리조트룩 원피스를 입은 채 손에는 커다란 코코넛을 들고 주름이 자글자글한 얼굴로 활짝 웃고 있었다. 그 옆에는 김민준이 반바지 차림으로 V자를 그리며 해방된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시아버지 신우이 김미나, 신우이 남편, 그리고 그들의 두 아이까지 온 가족 8명이 모두 모여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시어머니가 남긴 글이 있었다. 드디어 베트남 다낭 도착. 역시 휴양지는 물이 막네. 며칠 푹 쉬면서 재수 없는 기운 좀 씻어내야지. 재수 없는 기운. 나는 방금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고 자궁을 잃었으며 목숨을 잃을 뻔했다. 내 딸은 인큐베이터 안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재수 없는 기운이라 부르고 있었다. 나는 위로 스크롤하며 대화 기록을 훑어보았다. 내가 대량 출혈로 의식을 잃었을 때 김민준이 단톡방에 글을 남겼다. 엄마, 나았어. 딸이야. 의사가 산모 출혈이 심해서 자궁 들어내야 할지도 모른대. 수혈도 해야 하고 돈 많이 들 것 같아. 최말숙 여사가 1초 만에 답장했다. 딸이라고? 저 여자 엉덩이 모양만 봐도 아들 못 낳을 줄 알았다. 잔이왕 낳은 거 어쩔 수 없지. 신경 꺼. 딸 자식한테 큰돈 들일 필요 없어. 자궁 드러내면 오히려 잘 됐네. 앞으로 피임 걱정은 없겠구먼. 신우이 김미나가 맞장구를 쳤다. 맞아 엄마. 우리 예약해둔 베트남 패키지 여행 위약금이 얼만데. 저 쓸모없는 계집애 하나 때문에 남았다가 몇백만 원 날릴 순 없잖아. 빨리 가자. 병원에서 귀찮게 하기 전에. 민준아, 근데 서연이는 아직 의식이 없는데. 의식은 무슨. 안 죽어. 걔 목숨 질긴 애야. 그리고 걔 엄마는 일찍 죽었고 친정 아빠는 시골 요양원에서 정신도 오락가락한다며. 우리가 휴대폰 간호사실에 던져두고 전원 끄고 가버리면 그만이야. 한두 주 뒤에 돌아오면 알아서 친정으로 갔겠지. 눈에 안 보이면 속도 편하잖아. 민준아, 응. 엄마 말대로 할게. 나도 병원 냄새 지긋지긋해. 이 차갑고 잔인한 글자들을 보며 내 손은 휴대폰을 쿰 수 없을 정도로 떨렸다. 이것이 내가 3년간 사랑했던 남자, 내가 3년간 참고 견디며 시중 들었던 시댁의 본 모습이었다. 고작 몇백만 원의 여행 경비 때문에, 남아선호 사상이라는 낡은 집념 때문에 내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 그들은 도망을 선택했다. 심지어 내 생존의 끈마저 끊어버리려 했다. 짐승들. 인간의 탈을 쓴 짐승들이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고 가슴속에는 오직 증오만이 들끓었다. 그 증오는 용암처럼 내 혈관을 타고 흐르며
오장육부를 불태우는 듯했다. 서연 씨, 괜찮아요? 간호사가 새하얗게 질린 내 얼굴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그런 인간들 때문에 몸 상하면 서연 씨만 손해예요. 지금은 치료비 내는 게 급선무예요. 병원에서 일단 응급 처리는 해줬지만 미나백이 너무 커서 전산이 막혔어요. 혹시 친정 쪽에는 연락해 볼 수 없어요? 친정. 엄마는 내가 10살 때 돌아가셨다. 아빠는 몇 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된 채 시골 요양원에 계신다. 의식도 명확하지 않으신 분께 어떻게 이 사실을 알릴 수 있단 말인가. 아빠가 이 사실을 아시면 충격으로 나를 따라 세상을 등지실지도 모른다. 나 박서연은 이 세상에 정말 혼자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아니, 무너질 수 없어. 내게는 딸이 있다. 그들이 쓸모없는 계집애라며 버린 내 살점과 피로 만들어진 내가 반쪽 목숨과 맞바꾼 보물. 그들이 버려도 내가 지킬 것이다. 그들이 키우지 않아도 내가 키울 것이다. 하지만 돈은? 내 월급 통장은 김민준 손에 있었고 비밀번호는 그만 알고 있었다. 내 휴대폰 간편 결제 비밀번호도 그가 바꿨다. 내가 산후조리를 해야 하니 돈 관리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이었다. 나는 지금 당장 생리대 한 팩 살 돈도 없는 무일푼이었다. 절망이 파도처럼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그때 내 머릿속에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이름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우리 집의 금기어이자 아버지가 지난 세월 동안 입에 담기조차 꺼렸던 아픔. 그리고 내가 어릴 적부터 사진으로만 보아왔던 전설 같은 존재. 나의 친이모, 이선영. 20년 전 이모는 집안에서 정해준 정략 결혼을 거부하고 집과 연을 끊었다. 홀로 미국으로 건너가 독하게 살았다. 그곳에서 크게 성공해 유명 로펌의 대표 변호사가 되고 자신의 회사까지 차렸다고 들었다. 5년 전 내가 결혼할 때 이모는 사람을 시켜 두둑한 축의금과 함께 순금 장신구 세트 그리고 명함 한 장을 보내왔다. 그 사람은 이렇게 전했다. 만약 언젠가 그 집에서 더는 살 수 없게 되거나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벽에 부딪히거든 이 번호로 전화하렴. 우리 이씨 집안 사람은 밖에서 굶어 죽을지언정 남에게 짓밟혀 죽어서는 안 된다. 그때의 나는 김민준이 만들어낸 달콤한 거짓말에 빠져 이모가 너무 극단적이고 냉혈한이라 생각했다. 나는 그 명함을 지갑 가장 깊숙한 곳에 아무렇게나 꽂아두고 언젠가 사용하게 될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케이스 안쪽을 더듬었다. 금박이 새겨진 그 명함이 아직 그곳에 있었다. 모서리는 조금 닳았지만 그 위에 찍힌 검은색 숫자들은 여전히 선명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나를 살릴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뚝, 뚝, 뚝. 신호음 하나하나가 내 심장을 두드렸다. 제발, 제발 받아주세요. 여보세요. 전화가 연결되었다. 차갑고 이지적이면서도 어딘가 나른함이 묻어나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배경에서는 서류를 넘기는 듯한 사락사락 소리가 들렸다. 누구시죠?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억지로 버티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억울함, 공포, 절망이 뒤섞여 찢어지는 듯한 울음으로 터져 나왔다. 이모, 저 서연이에요. 이모, 제 아이가. 전화기 저편에서 2초간 침묵이 흘렀다. 이내 서류 넘기는 소리가 부쉈다. 이선영 이모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낮고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 목소리에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서연아, 너 지금 어디니? 무슨 일이야? 울지 말고 천천히 말해봐. 나는 횡설수설하며 흐느끼는 와중에 지난 24시간 동안 일어난 일들을 털어놓았다. 난산, 수술동의 거부, 자궁 적출, 인큐베이터에 있는 딸, 그리고 온 가족의 베트남 여행까지 피가 묻어나는 듯한 단어 하나하나를 뱉어냈다. 내 말이 끝나자 전화기 저편은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이 나를 더 두렵게 했다. 나는 전화가 끊겼나 싶어 조심스럽게 이모를 불렀다. 이모? 듣고 있어. 이모의 목소리는 마치 얼음 창고에서 막 꺼낸 것처럼 차가웠다.
수화기를 통해서도 그 서늘한 살기가 느껴졌다. 서연아, 지금 있는 곳 위치 찍어서 보내. 그리고 지금부터 의사 말 말고는 아무도 믿지 마. 어떤 서류에도 사인하지 말고. 알겠니? 네, 알겠어요. 그 쓰레기 같은 남편놈이랑 시어머니 연락처도 나한테 보내. 나머지는 내가 신경 쓸 거 없어. 이모, 근데 병원에서 계속 치료비를 돈으로 해결될 일은 일도 아니야. 이모가 내 말을 잘랐다. 30분만 기다려. 전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쥔 채 까맣게 변한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30분. 이모는 미국에 계시지 않나? 비행기를 타도 최소 10수시간은 걸릴 텐데.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다리라는 그 한마디가 마치 강력한 진정제처럼 허공에 매달려 있던 내 마음을 조금은 안정시켜 주었다. 나는 간호사에게 휴대폰을 돌려주며 힘없이 말했다. 간호사님, 의사 선생님께 전해주세요. 치료비는 곧 해결될 거라고. 제발, 제 아이 좀 살려달라고요. 간호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았다. 방금 통화에서 돈이 오가는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으니 내가 허세를 부린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시간은 1분 1초가 고문처럼 흘러갔다. 나는 복도 간이 침대에 누워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동정, 호기심, 그리고 조롱이 섞인 시선들. 저 여자래. 딸 낳았다고 시댁에서 코빼기도 안 비친다는 채취, 자궁까지 다 드러냈다던데. 이제 애도 더 못 낳겠네. 저런 며느리는 쫓겨나기 십상이지. 그러게 여자는 아들을 낳아야 한다니까. 아들 못 낳으면 저 꼴 나는 거야. 그런 수군거림이 파리떼처럼 귓가에 윙윙거렸다. 나는 눈을 감고 애써 못 들은 척했다. 25분이 지났을 때 병원 정문 쪽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었다. 어머, 저 차 마이바흐 아니야? 우리 시에 저런 고급 차가 있었나? 번호판 보니까 서울이네. 와, 뒤따라오는 차는 경호 차량 같은데 대체 누구야? 복도 끝 엘리베이터 문이 띵 소리와 함께 열렸다. 시끄럽던 복도가 순간 조용해졌다. 맑고 규칙적인 하이힐 소리가 타일 바닥 위로 울려 퍼졌다. 또각, 또각. 그 소리는 마치 사람들의 심장 위를 밟고 지나가는 듯했다. 나는 힘겹게 고개를 돌렸다. 인파 틈으로 내게 다가오는 한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녀는 몸에 딱 맞는 최고급 블랙 수트를 입고 어깨에는 질 좋은 캐시미어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한 올의 흐트러짐 없이 뒤로 넘겨 묶었고 매끄럽고 동그란 이마가 드러났다. 얼굴에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자체로 뿜어져 나오는 접근 금지의 아우라의 주변 사람들은 저절로 길을 터주었다. 그녀의 뒤에는 검은 정장에 이어피스를 낀 거구의 남자 2명과 은색 의료용 가방을 든 전문가 포스의 의사가 따르고 있었다. 나의 이모, 이선영이었다. 20년 만이었지만 사진 속 모습보다 훨씬 원숙해졌지만 나는 한눈에 그녀를 알아봤다.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당당하고 거침없는 생명력은 돌아가신 내 어머니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내 침대 앞으로 곧장 걸어와 선글라스를 벗었다. 날카롭지만 어딘가 붉게 충혈된 눈이 드러났다. 그녀는 나를, 이 초라하고 말이 아닌 몰골의 나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그녀가 나를 욕할 것이라 생각했다. 사람 보는 눈이 없다고, 고집부리더니, 꼴 좋다고, 자업자득이라고. 하지만 내 예상과 달리 그녀는 손을 뻗어 땀으로 축축한 내 이마를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그 손길은 차가웠지만 다정했다. 꼴 좀 봐라. 그녀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듯했다. 우리 이씨 집안 여자가 언제부터 이런 버러지 같은 것들한테 무시당하고 살았지. 그 순간 내 눈물이 다시 터져 나왔다. 이모는 몸을 돌렸다. 방금 전에 온기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천둥 같은 위압감만이 남았다. 그녀는 옆에 서 있던 수간호사를 훑어보며 차갑게 말했다. 제가 이 사람 보호자입니다. 지금 당장 즉시 제 조카를 VIP 병실로 옮기세요. 최고의 의사, 최고의 약, 최고의 장비, 전부 다 쓰세요. 인큐베이터에 있는 그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간호사는 그녀의 귀에 눌려 더듬거리며 말했다. 하지만 아직 치료비가 미납되어서. 이모는 말없이 고개만 살짝 까딱했다. 그러자 뒤에 있던 경호원 한 명이 앞으로 나와 품에서 블랙카드 한 장과 두툼한 현금 다발을 꺼내 간호사실 데스크 위에 올려놓았다. 비밀번호는 86개. 이 1억은 보증금입니다. 모자라면 더 긁으세요. 이 현금은 방금까지 제 조카를 돌봐주신 의료진분들 수고비입니다. 복도에서는 여기저기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모는 의료 가방을 든 의사를 돌아보며 말했다. 이 박사님, 여기 주치에 만나서 서연이 상태 좀 확인해 주세요. 여기서 치료가 힘들 것 같으면 즉시 헬기 띄워서 서울로 이송 준비하고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이 박사라 불린 남자는 즉시 김 선생님을 찾아 나섰다. 그제야 이모는 다시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우리 둘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서연아, 똑똑히 들어. 내 자궁이 없어졌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야. 이 빚, 내가 하나하나 전부 받아내줄 테니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의 눈에 섬뜩한 빛이 스쳤다. 이혼은 기정사실이야. 하지만 그 전에 이 분풀이는 해야지. 그 집구석, 여행을 갔다고? 그럼 평생 2번 다시는 즐겁게 여행 같은 거 못 가게 만들어주지. 그들이 내 앞에 무릎 꿇고 비는 꼴 보고 싶지 않니? 그녀가 내게 물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한 글자를 뱉어냈다. 네. 이모는 입꼬리를 올리며 지극히 위험한 미소를 지었다. 좋아. 그럼 그 쓸모없는 계집애부터 시작해서 그들에게 쉬는 청하기 쉬워도 보내긴 어렵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똑똑히 가르쳐주자고. 그 지방의료원의 VIP 병실은 꼭대기 층에 있어 평소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마치 요양원처럼 조용했다. 독립된 화장실과 응접실, 심지어 작은 주방까지 갖춰져 있었다. 창밖으로는 그 도시의 가장 좋은 풍경이 내다보였다. 더 이상 숨막히는 하얀 벽과 시끄러운 복도는 없었다. 나는 푹신한 침대에 누워 깨끗한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영양제를 맞았다. 이 박사님이 나를 종합적으로 검진한 후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몸의 손실이 너무 커서 세심한 조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모는 일사천리였다. 서울에서 곧장 최고의 산후조리사 2명을 불렀다. 한 명은 나를 돌보고 다른 한 명은 신생아 중환자실에 가서 아이에게만 전담으로 붙었다. 아기 걱정은 마. 이 박사님이 확인했는데 미숙하지만 상태는 안정적이래. 며칠 안에 인큐베이터에서 나올 수 있을 거야. 이모는 소파에 앉아 방금 끓인 따끈한 전복죽을 내게 건넸다. 이거부터 먹어. 나는 뽀얀 김이 올라오는 전복죽 그릇을 보며 또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예전 김민준의 집에서는 시어머니가 계란 한 알도 아까워하며 오직 김민준의 몸보신용이라고 했다. 내가 임신했을 때 과일이 먹고 싶다고 하면 비싸다며 타박했고 겨우 사주는 것이라고는 할인 코너에 물은 바나나뿐이었다. 이모 고맙습니다. 나는 그릇을 받아들며 목이 맨 소리로 말했다. 됐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는 집어치워. 이모는 손을 내저으며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지. 그녀는 변호사 소견서와 위임장 한 부를 내 앞에 놓았다. 조사해보니 김민준 그 인간 가족은 베트남 다낭 6박 7일 패키지 여행을 갔더군. 돌아오는 것까지 계산하면 열흘 뒤에나 집에 도착할 거야. 이모는 코끝에 안경을 살짝 밀어 올렸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황금 시간은 바로 이 열흘이야. 이건 변호사 소견서. 김민준 일가를 유기죄로 고소할 거야. 형법 제271조에 따르면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아주 악질적인 경우지. 유기죄? 나는 잠시 멍해졌다. 하지만 그들은 그냥 여행을 갔을 뿐인데 그냥 여행을 갔다고? 이모가 코웃음을 쳤다. 네가 분만대 위에서 사경을 헤매고 갓 태어난 아이가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비가 없어 죽어갈 때
직계 가족이자 보호자인 그들은 수술 동의와 치료비 지급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내 통신 수단까지 빼앗고 집단으로 잠적했어. 이건 명백한 사실상의 유기행위야. 게다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해. 만약 내가 오지 않았다면 너와 아이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이건 살인 미수나 다름없어. 나는 소름이 돋았다. 그들의 냉혈함이 법적으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그리고 이건 이모가 위임장을 가리켰다. 나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야. 내가 동의하면 나는 법률, 언론, 경제적 제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김민준 그 집안을 상대할 거야. 그들이 평생 재기하지 못하도록 만들겠어. 나는 위임장에 적힌 빽빽한 조항들을 보았다. 내 머릿속에는 시어머니의 악독한 얼굴, 김민준의 나약하지만 잔인했던 눈빛, 그리고 신우이의 고소하다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사인할게요. 나는 망설임 없이 펜을 들어 내 이름을 적었다. 좋아. 이모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챙겼다. 앞으로 며칠 동안 너는 여기서 안심하고 몸조리만 해. 휴대폰은 새 걸로 바꿨고 번호도 바꿨어. 김민준 그쪽에서 연락 와도 무시해. 내가 이미 죽었거나 친정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게 냅둬. 왜 그렇게 생각하게 둬야 해요? 내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이모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자기들 뜻대로 되었다고 믿게 만들어야 나중에 돌아와서 쑥대밭이 된 현실을 마주했을 때 그 충격이 배가 되지. 우리는 그들을 위해 평생 잊지 못할 환영식을 준비해줘야 하잖아? 그 후 며칠 동안 내 생활은 천지개벽 수준으로 달라졌다. 하루 세 끼는 산후조리사가 정성껏 만든 산후조리식이 나왔다. 영양균형은 물론 맛과 모양까지 훌륭했다. 이 박사님은 매일 와서 나를 진찰했고 최고급 수입약으로 내 상처 회복을 도왔다. 내 몸은 조금씩 나아졌고 마음속에 뚫렸던 구멍은 이모가 단단한 돌로 메워주는 듯했다. 그동안 이모는 무척 바빴다. 그녀는 매일 전화를 붙들고 여러 가지 일을 처리했다. 나는 그녀가 변호사와 증거 수집에 대해 논의하고 사설 탐정과 김민준 일가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어렴풋이 들었다. 심지어 관할 경찰서와 특별 절차에 대해 협의하는 소리까지 들렸다. 닷새째 되는 날, 이 박사님은 아이가 인큐베이터에서 나올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나는 흥분해서 침대에서 뛰어내릴 뻔했다. 산후조리사의 부축을 받으며 나는 처음으로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찾았다. 유리창 너머로 작고 분홍빛을 띤 생명체가 보였다. 아이는 작은 침대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 긴 속눈썹은 마치 작은 부채 같았다. 정말 예쁘다. 나는 유리의 얼굴을 기댄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엄마를 닮았네. 이모가 내 뒤에 서서 아이를 바라보며 그녀 역시 부드러운 눈빛을 보였다. 김씨 집안에서 저 아이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오늘부터 저 아이는 우리 이씨 집안 사람이야. 그녀는 몸을 돌려 가방에서 새 주민등록등본 하나를 꺼내 내게 건넸다. 열어봐. 나는 의아해하며 등본을 받아 첫 장을 넘겼다. 세대줄 안에는 내 이름 박서연이 적혀 있었다. 다음 장을 넘겼다. 성명 박하윤. 세대주와의 관계. 자, 나는 충격받은 얼굴로 이모를 쳐다보았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이는 아직 출생신고도 안 했는데. 그리고 출생증명서랑 아버지 신분증 없이는 경찰서에서. 이게 바로 특별 절차라는 거야. 이모가 담담하게 말했다. 김민준 일가의 잠적은 유기죄를 구성하고 경찰은 이미 사건을 접수했어.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신생아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내가 어머니 성을 따라 한부모 출생신고를 신청할 수 있어.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눈에 장난기가 스쳤다. 이미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해놨어.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김민준 일가는 아이에게 접근할 수 없어. 지금 법적으로 박하윤의 보호자는 오직 너 하나야. 김민준? 그는 이제 범죄 혐의를 받는 용의자일 뿐이지. 박하윤, 박서연의 딸, 박하윤. 평온하고 빛나는 아이. 나는 그 따뜻한 세 글자를 어루만지며
마음속에 큰 돌덩이가 완전히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고마워요, 이모. 나한테 고마워할 거 없어. 이건 시작에 불과하니까. 이모는 창밖의 석양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깊어졌다. 폭풍우가 곧 몰아칠 거야. 서연아, 준비됐니? 나는 품 안의 등본을 보고 유리창 너머의 딸을 보았다. 내 눈빛은 점차 단단해졌다. 네, 준비됐어요. 열흘 후. 그날은 눈이 부실 정도로 맑은 날이었다. 나는 휠체어에 앉아 이모의 도움으로 병원 로비 입구에 자리 잡았다. 내 뒤에는 거구의 경호원 4명과 그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김 선생님, 그리고 카메라를 든 기자 몇 명이 서 있었다. 물론 그 기자들은 진짜 기자가 아니라 이모가 이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섭외한 미디어 팀이었다. 왔습니다. 경호원이 나지막이 말했다. 택시 한 대가 병원 앞에 섰다. 차 문이 열리고 김민준의 가족들이 마치 피난민처럼 내렸다. 햇볕에 새까맣게 탔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피곤함 속에서도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신우이 김민아는 손에 면세점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입으로는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다. 아, 베트남 선크림 진짜 싸네. 이럴 줄 알았으면 몇 개 더 사오는 건데. 아, 맞다. 엄마, 우리 빨리 병원비 정산하고 남은 돈 돌려받자. 열흘이나 입원 안 했으니까 꽤 돌려줄걸. 시어머니 최말숙 여사는 손에 먹다 남은 망고스틴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그걸 먹으며 말했다. 그럼 그 계집애는 분명히 그 빌어먹을 친정 아비가 데려갔을 거야. 열흘이면 애가 포동포동 살이 올랐겠네. 딱 데려와서 100일 잔치하면 되겠구먼. 우리 김씨 집안에 경사가 났으니 축의금도 두둑이 들어오겠지. 김민주는 홀가분한 얼굴로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는 아마도 나를 조금만 달래주면 이 모든 일이 없었던 일이 되고 예전처럼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들은 웃고 떠들며 로비로 들어섰다. 주위의 기묘한 분위기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그들이 로비 중앙에 이르러 두 줄로 늘어선 검은 옷의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히기 전까지는 뭐야? 당신들 뭐야? 김민준이 깜짝 놀라며 본능적으로 손에 든 면세품 봉투를 감쌌다. 대낮에 강도짓이야? 최말숙 여사는 더 볼 것도 없이 바닥에 주저앉아 그녀의 특기인 억지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사람 살려. 깡패들이 사람 잡네. 세상에 법도 없나. 주변의 환자나 방문객들은 예전처럼 몰려들어 수군거리지 않았다. 그저 멀찍이 서서 구경거리라도 난 듯한 눈으로 그들을 쳐다볼 뿐이었다. 김민준 씨. 나는 차갑게 입을 열었다.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텅 빈 로비에서 그 목소리는 유난히 선명하게 울렸다. 김민주는 잠시 멈칫하더니 소리가 난 쪽을 쳐다보았다. 휠체어에 앉은 나와 내 뒤에 서 있는 강력한 아우라의 여자를 본 순간 그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서연 씨?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어떻게 아직 병원에? 이분은 제 이모님이세요. 나는 무표정하게 소개했다. 이모님? 최말숙 여사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벌떡 일어나 엉덩이에 먼지를 털고 아양 떠는 얼굴로 다가왔다. 아이고, 사돈처 이모님이셨구나. 외국에서 큰돈 버셨다고 들었는데 어휴, 이렇게 오실 거면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저희가 마중 나갔을 텐데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탐욕스러운 눈으로 이모의 명품 옷과 뒤편의 고급 차를 훑어보았다. 이모는 그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저 경호원에게서 서류철 하나를 받아 내게 건넸다. 그것은 붉은 표지의 주민등록 등본이었다. 나는 등본을 받아들고 가볍게 흔들어 김민준의 발치에 던졌다. 읽어봐요. 김민준은 의아한 얼굴로 등본을 주워 펼쳐보았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박하윤. 그는 고개를 번쩍 들고 나를 쏘아보았다. 이게 무슨 뜻이야? 내 딸이 왜 박씨야? 누가 당신 마음대로 성을 바꾸래. 성을 바꿔? 나는 코웃음을 쳤다. 김민준 씨, 뭔가 착각하고 있나 본데. 이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당신이 한 번 안아준 적 있나? 분유 한 번 타먹인 적 있어? 병원비 10원이라도 낸 적 있냐고. 아무것도 한 게 없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이 아이가 당신 성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 내가 애 아빠야. 김민준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다. 내 씨가 없었으면 걔가 어떻게 태어나? 박서연, 당신 이거 불법이야. 경찰서에서 어떻게 당신한테 출생신고를 해줘. 불법? 줄곧 침묵하던 이모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가느다란 여성용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손가락 사이에 끼웠다. 불을 붙이지는 않고 그저 무심하게 만지작거릴 뿐이었다. 이 바닥에서 내가 마음먹고 당신들이 명백한 유기죄를 저질렀다면 특별 절차가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그녀는 경멸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눈으로 김민준을 쳐다보았다. 김민준 씨, 당신은 법을 모르는 무식쟁이지만 나는 아니거든. 그녀가 손가락을 튕기자 뒤에 있던 변호사가 앞으로 나와 김민준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이건 경찰의 고소장 접수 확인서입니다. 이모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산모가 목숨을 오가고 신생아가 응급치료를 요하는 상황에서 수술 동의와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고 통신을 두절한 채 열흘간 집단으로 잠적한 사실에 근거하여 경찰은 정식으로 당신들을 유기죄로 입건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당신은 그저 생물학적 아버지이자 범죄 혐의를 받는 용의자일 뿐입니다.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당신은 아이를 만날 권리도 아이의 성씨에 대해 왈가왈부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모는 옆에 서 있던 김 선생님을 가리켰다. 이분은 담당 주치의입니다. 출생증명서 기록에 따르면 보호자 서명란에는 오직 어머니의 서명만 있습니다. 아버님은 그때 베트남에서 코코넛 드시고 계셨잖아요? 김 선생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차갑게 한마디 덧붙였다. 산모는 당시 대량 출혈로 의지가 강하지 않았다면 이미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이 가족분들 정말 마음이 돌덩이보다 단단하시더군요. 그 말들은 거대한 망치가 되어 김민준 가족의 정수리를 강타했다. 최말숙 여사의 손에 들려있던 망고스틴이 바닥에 떨어졌다. 신우이의 얼굴은 핏기가 가셨다. 김민준은 마치 뼈가 모두 뽑혀나간 것처럼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유기죄? 최말숙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거 감옥 가요?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변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물론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형량이 더 무거워집니다. 참, 말씀을 안 드렸네요. 박서연 씨는 대량 출혈로 인한 합병증으로 자궁을 적출했습니다. 이건 중상해에 해당되죠. 어머나. 최말숙 여사는 눈을 뒤집더니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번에는 정말로 겁을 먹은 것이다. 사돈처 이모님, 서연아, 오해야, 다 오해라고. 그녀는 이전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콧물 눈물을 쏟으며 울부짖었다. 우리가 몰랐어요. 이렇게 심각한 줄 알았으면 당연히 여행 안 갔죠. 서연아,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 우리 좀 봐줘. 우리 민준이 감옥 가면 안 돼. 걔가 감옥 가면 이 집안은 끝장이야. 김민준도 정신을 차리고는 털썩 소리를 내며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내 휠체어를 잡으려 손을 뻗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 고의가 아니었어. 다 우리 엄마가 가자고 해서 그런 거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바닥에 무릎 꿇고 눈물로 호소하는 그 가족의 모습을 보며 내 마음에는 어떤 동요도 잃지 않았다. 열흘 전 내가 분만실에서 그들에게 동의서에 사인해달라고 애원할 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내가 대량 출혈로 의식을 잃었을 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내 딸이 인큐베이터에서 홀로 방치되어 있을 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용서? 나는 김민준을 보며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띄었다. 김민준 씨, 미안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당신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에게는 용서가 필요 없죠. 나는 이모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모, 가요. 여기 공기가 너무 더럽네요. 이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휠체어를 밀어 몸을 돌렸다. 뒤에서는 김민준 가족의 절망적인 울음소리와
구경하던 사람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VIP 병실문은 방음이 아주 잘 되어 복도에서 들려오는 그 가족의 울부짖음을 완벽하게 차단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아직 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30분 후 병실 문을 누군가 거칠게 두드렸다. 박서연, 나와. 우리 얘기 좀 해. 김민준의 목소리는 문을 사이에 두고도 히스테릭하게 들렸다. 내가 뭔데 내 딸을 못 보게 해. 내가 걔 친아빠라고. 나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눈꺼풀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맞은편에 앉아 손톱을 다듬던 이모는 손톱 가루를 후 불어낸 뒤 문 앞에 서 있던 경호원에게 눈짓했다. 경호원은 즉시 문을 활짝 열었다. 발로 문을 걷어차려던 김민주는 문이 갑자기 열리는 바람에 휘청거리며 넘어질 뻔했다. 그는 자신의 꼴사나운 모습은 아랑곳하지 않고 안으로 뛰어들어와 내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박서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애성 바꾼 건 아직 계산도 안 끝났어. 당장 등본 원래대로 돌려놔. 안 그러면 네가 뭘 어쩔 건데? 이모가 일어섰다. 그녀는 여자였지만 175cm의 큰 키에 하이힐까지 신으니 김민준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그에게 엄청난 위압감을 주었다. 날 고소라도 하겠다고? 이모가 코웃음을 쳤다. 가서 해. 마침 나도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좀 있었거든. 그녀는 테이블 위에 있던 A사 용지 뭉치를 집어 김민준의 얼굴에 그대로 던져버렸다. 종이들이 허공에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김민준은 본능적으로 한 장을 붙잡았다. 그리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그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것은 SNS 게시물 캡처 화면이었다. 시간은 닷새 전, 장소는 베트남 다낭의 한 클럽. 사진 속 김민주는 양팔에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현지 여성 2명을 끼고 음흉하고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여기 여자들 엄청 화끈하네. 집 지키는 마누라보다 100배 낫다. 최고. 그는 이 게시물을 올릴 때 나를 차단했지만 우리의 공통 친구이자 그의 고등학교 동창인 내 대학 동기는 차단하는 것을 잊었던 모양이다. 너 이걸 어떻게... 김민준의 손이 파킨슨병 환자처럼 떨렸다. 모르게 하려거든. 아예 하지를 말았어야지. 이모가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눈빛은 칼날 같았다. 김민준, 네 아내가 산후조리 중이고 내 딸이 인큐베이터에 있을 때 밖에서 여자 끼고 술 마시며 놀아났겠다? 이게 네가 말하는 몰랐다는 거고 이게 네가 말하는 우리 생각뿐이었다는 거냐? 너 아빠 될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해? 이모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그 목소리는 마치 심판의 망치처럼 김민준의 심장을 강타했다. 넌 수정란만도 못한 놈이야. 그건 오해야. 그냥 분위기 맞추느라 그런 거야. 김민준은 돼지 간처럼 시뻘개진 얼굴로 변명했다. 남자가 밖에서 사회생활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렇게. 그럴 수도 있다고? 나는 드디어 책을 내려놓고 그를 쳐다보았다. 김민준 씨, 당신이 무능한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파렴치한 줄은 몰랐네. 나는 문을 가리켰다. 꺼져. 박서연, 너 지금 배은망덕하게 구는 거야? 김민준은 회유가 통하지 않자 본색을 드러냈다. 똑똑히 들어. 나 이혼 안 해. 나를 빈털터리로 내쫓을 생각이라면 꿈깨. 아이도 내 마음대로 못 데려가. 나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너를 말려 죽일 거야. 나를 말려 죽여? 이모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다. 그녀가 손뼉을 치자 구석에 서 있던 변호사가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김민준 씨.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신 모양이군요. 변호사는 동영상 하나를 틀어 김민준 앞에 내밀었다. 이것은 지난 열흘간 당신이 베트남에서 사용한 모든 카드 내역과 혼인 기간 중 당신 누나인 김미나 씨에게 재산을 빼돌린 이체 증거입니다. 총 4억 5천만 원입니다. 민법 제839조 의에 따르면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 분할 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상의 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안경을 고쳐 썼다.
그는 직업적인 미소를 지었다. 또한 혼인 기간 중 배우자로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고 외도 및 유기, 악의적인 재산 은닉 행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저희는 당신이 위자료 지급과 함께 재산 분할 없이 이혼할 것을 요구하며 박서연 씨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5억 원을 청구합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이 증거들과 당신의 유기죄 관련 증거들은 내일 아침 당신이 근무하는 공기업 감사팀 책상 위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공기업 직원이시죠? 이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형사 사건까지 연루된다면 당신의 철밥통이 무사할 수 있을까요? 김민주는 바닥에 완전히 주저앉았다. 철밥통, 그것은 그의 목숨줄이자 최말숙 여사가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는 자부심의 원천이었다. 만약 직장을 잃고 감옥에 가고 빚까지 지게 된다면 그의 인생은 정말로 끝장이었다. 안 돼. 김민주는 기어와서 내 다리를 붙잡으려 했다. 서연아, 그래도 우리가 부부였잖아.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가 있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정말 잘할게. 내 월급 통장 다 너한테 줄게. 다시는 엄마 말 안 들을게. 맹세할게.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개처럼 바닥에 엎드린 김민준을 보니 속이 울렁거릴 뿐이었다. 예전에 그 다정하고 평생 나를 지켜주겠다던 남자는 위선적인 껍데기를 벗겨내니 이렇게 역겨운 몰골이었구나. 경호원. 저거 끌어내. 이모가 역겹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내 조카 눈 더럽히지 말고. 경호원 2명이 즉시 달려들어 마치 병아리를 들어 올리듯 김민준을 양쪽에서 붙잡아 병실 밖으로 끌어냈다. 박서연, 너 후회할 거야. 이 악독한 여자, 너 천벌 받을 거라고. 김민준의 절망적인 저주가 복도를 따라 울려 퍼지다 점점 멀어져 사라졌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공기가 한결 상쾌해진 기분이었다. 이모, 고마워요. 내가 이모에게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이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손에 먼지를 털었다. 진짜 재밌는 쇼는 이제부터라고. 자, 준비해. 다음 생방송 시작해야지. 김민준을 쓰레기처럼 내쫓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다. 나는 그 가족이 가장 잘하는 것이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흑백을 뒤집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30분도 채 되지 않아 내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이모가 바꿔준 새 번호의 휴대폰이었지만 내 예전 카카오톡 계정은 그대로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단톡방을 나가거나 그들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들이 어떤 연극을 하는지 지켜보기 위해 남겨둔 것이었다. 가족 단톡방 김씨, 가족, 행복한 우리 집에는 이미 99+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주동자는 시어머니 최말숙 여사였다. 여러분, 와서 이것 좀 보세요. 우리 집안에 들어온 저상건 며느리가 우리가 여행 간 며칠 사이에 웬 놈팽이랑 바람이 나서 우리 김씨 집안대를 이을 손주 성을 박씨로 바꿔버렸어요. 애도 못 보게 하고 깡패 2명을 시켜서 우리 민준이를 때렸지 뭐예요. 이것 보세요. 얼굴이 이렇게 부었어요. 그 아래에는 김민준의 뺨이 살짝 붉고 입가에 상처가 난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경호원에게 끌려나가다 긁힌 상처였다. 사진만 보면 꽤 그럴듯해 보였다. 단톡방의 친척들이 순식간에 들끓었다. 둘째 숙모, 세상에, 서연이 걔 평소에 조용하더니 속이 그렇게 시커멓다니. 셋째 고모, 성을 바꿔? 이건 집안을 망하게 하려는 짓이잖아. 민준이가 외아들인데 이건 김씨 집안대를 끊겠다는 소리지. 사촌 동생, 형수님 바람난 거 아니에요? 웬 놈이 뒤를 봐주니까 저렇게 기고만장한 거겠지. 최말숙 여사는 사람들이 자기 편을 드는 것을 보자 더욱 신이 났다. 그녀는 긴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그 울음소리는 처절하기 그지없었다. 울먹이며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망할 년을 며느리로 들였을까요? 우리 식구들 허리띠 졸라매고 베트남 한번 가는 게 그리 쉬운 줄 아세요? 집에서 애 하나 낳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우리가 자기를 죽이려 했다느니, 유기했다느니, 여러분이 판단 좀 해주세요. 어느 집 며느리가 자연분만 안 하고
돈 뜯어내려고 제왕절개 해달라고 떼를 써요? 이제 잘 됐네요. 웬 놈팽이 하나 꿰차고 우리 모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그 더러운 말들을 보며 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옆에 앉아있던 이모는 여유롭게 수입 망고스틴의 껍질을 까고 있었다. 그녀는 내 휴대폰 화면을 힐끗 보더니 잘 발라낸 과육을 내게 건네며 담담하게 말했다. 흥분할 거 없어.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던 그림이잖아. 하지만 저 사람들이 여론이라는 불은 활활 타올라야 더 재밌는 법이지. 이모는 손을 닦고 자신의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경호원에게 손짓했다. 장비 세팅해. 저들이 단톡방에서 연극하는 걸 좋아하니 우리가 무대를 하나 차려주자고. 온 가족이 다 보는 생방송으로 말이야. 5분 후 나는 옅은 화장을 해서 아픈 기색을 가리고 실크 잠옷을 입은 채 VIP 병실의 통유리창 앞에 앉았다. 배경은 창밖의 화려한 도시 야경과 방 안에 가득한 고급 꽃과 보양식들이었다. 나는 단톡방의 영상통화 버튼을 눌렀다. 거의 누르자마자 최말숙 여사가 전화를 받았다. 곧이어 다른 친척들도 하나둘씩 영상통화에 참여했다. 휴대폰 화면이 수십 개의 작은 네모로 나뉘었고 최말숙 여사의 흉측한 얼굴이 화면 중앙에 나타났다. 배경은 그들의 낡고 허름한 집이었다. 박서연, 이 뻔뻔한 년. 드디어 낯짝을 드러내는구나. 지금 어느 놈팽이 소굴에 숨어 있는 거야. 그녀는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화면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멈칫했다. 내가 있는 곳의 배경, 그 호화로운 인테리어와 넓은 공간, 그리고 내 뒤에 서 있는 유니폼 입은 필리핀 가사 도우미 이모가 임시로 불렀다를 보고 단톡방의 다른 친척들도 넋을 잃고 화면을 보고 있었다. 어머, 다들 모이셨네요. 나는 카메라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마치 안부를 묻듯 평온하게 말했다. 방금 어머님께서 제가 웬 놈이랑 도망갔다고 아이도 안 보여준다고 하시는 걸 들었어요. 너 지금 어디야? 최말숙 여사가 말을 더듬더니 이내 정신을 차렸다. 그래, 바람 안 피웠다고? 저 큰 집은 누가 너한테 얻어준 건데? 우리 민준이 월급 한 달에 500도 안 되는데 저런 데 살 능력 없어. 능력이 없다고요? 나는 피식 웃으며 옆에 있던 A사 용지 뭉치를 들었다. 어머님, 혹시 잊으셨나 봐요. 김민준 씨는 저런 집에 살 능력은 없지만 돈을 쓸 능력은 충분히 되시잖아요. 나는 첫 번째 종이를 카메라 앞에 들어보였다. 친척 어르신들, 모두 잘 보세요. 이건 김민준 씨 가족이 열흘 전 베트남 여행에서 쓴 경비 내역서입니다. 6명 여행 경비에 쇼핑까지 합해서 총사 800만 원을 쓰셨네요. 나는 두 번째 종이를 들어보였다. 이건 같은 날, 제가 병원에서 난산으로 대량 출혈을 일으켰을 때의 미납 치료비 내역서입니다. 여기 적혀 있네요. 미납액일 200만 원. 단톡방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4,800만 원짜리 여행은 망설임 없이 가면서 200만 원의 목숨값은 없다고 했다. 나는 카메라 속의 최말숙 여사를 보며 눈빛을 차갑게 가라앉혔다. 어머님, 방금 저를 망할 년이라고 하셨죠? 그럼 이건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사람 목숨으로 자기 입속 챙기는 악독한 노파? 헛소리 마. 그건 원래 있던 돈으로 간 거야. 최말숙 여사가 발악했다. 원래 있던 돈? 나는 옆에 준비해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 앙칼지고 악독한 목소리가 순식간에 모든 친척의 휴대폰에서 터져 나왔다. 한참 난리치더니 결국 계집애였어? 괜히 밖에서 기다렸네. 재수없게. 예약해둔 베트남 여행 취소할 순 없잖아. 여기서 돈 낭비하지 마. 휴대폰 간호사실에 던져두고 전원 끄고 가버려. 한두 주 뒤에 돌아오면 알아서 친정으로 갔겠지. 녹음은 너무나 선명해서 배경의 병원 소음까지 똑똑히 들렸다. 단톡방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둘째 숙모, 세상에. 말수가. 이거 내 목소리 맞니? 너무 심하잖아. 셋째 고모, 며느리가 분만실에서 피를 쏟고 있는데 가족이 여행을 가. 이건 좀 아니지 않니? 사촌 동생, 이게 진짜면 진짜 유기죄 아니에요?
최말숙 여사의 얼굴이 돼지간처럼 시뻘개졌다. 화면 너머로도 그녀의 당혹감이 느껴졌다. 이건 조작이야. 요즘 AI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전현이 사람 시켜서 조작한 게 틀림없어. 조작 여부는 경찰이 판단하겠죠. 이모가 갑자기 카메라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카메라를 보지 않고 그저 무심하게 변호사 서신 한 통을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저는 박서연의 이모이자 법무법인 용현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방금 단톡방에서 박서연 씨를 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모든 분들의 대화 내용은 제가 모두 캡처하여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그 날카로운 눈은 마치 화면을 뚫고 모든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최말숙 씨, 주동자로서 당신의 허위 사실 유포 행위는 이미 수많은 사람에게 전파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법원에서 소장받으실 준비나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이모가 차갑게 웃었다. 최말숙 씨와 함께 경찰서 정모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당장 입 다무시고 이 단톡방에서 나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1초. 정말 단 1초만이었다. 방금 전까지 시끄럽던 영상통화 화면에는 겁에 질린 최말숙 여사의 얼굴만 덩그러니 남았다. 다른 친척들은 방을 나가거나 오프라인으로 전환했다. 토끼보다 더 빨리 도망쳤다. 소위 가족의 정이라는 것은 법과 감옥의 위협 앞에서 종이장보다도 못했다. 어머님, 이제 아무도 어머님 말을 믿지 않네요. 나는 홀로 남은 최말숙 여사를 보며 입가에 조롱의 미소를 띄었다. 다들 가셨으니 저도 이만 끊을게요. 위자료 준비 잘 해두세요. 아니면 법정에서 뵙죠. 나는 그 말을 끝으로 망설임 없이 영상통화를 끊었다. 까맣게 변한 화면을 보며 나는 긴 숨을 내쉬었다. 통쾌하다. 정말 통쾌하다. 이 흡혈귀 같은 인간들을 발밑에 짓밟는 기분이 이렇게 짜릿할 줄이야. 가족 단톡방 사건 이후 김민준의 집안은 이틀간 조용했다. 아마 변호사를 찾아다니거나 돈을 구하러 다니고 있었을 것이다. 이모가 가한 압박은 실로 엄청났으니까. 사흘째 되던 날 오전 김민준이 점잖게 생긴 변호사 한 명을 데리고 병원 응접실로 찾아왔다. 이모는 회사 일로 자리를 비웠고 나를 위해 그녀의 개인 변호사인 장 변호사님만 남겨두었다. 서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김민준은 며칠 전보다 훨씬 더 초췌해 보였다. 눈은 카했고 수염도 깎지 않은 모습이었다. 나도 며칠 생각해봤는데 네가 정이혼하고 싶다면 해줄게. 하지만 조건은 다시 얘기해야겠어. 그의 옆에 있던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고 새로운 이혼 합의서 한 부를 내게 건넸다. 박서연 씨, 제 의뢰인은 이혼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에 관해서는 이전의 요구 조건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사무적으로 말했다. 첫째, 아이는 박서연 씨가 양육하고 김민준 씨는 매월 양육비로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둘째,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김민준 씨가 혼인 전에 구입한 것으로 그의 특유 재산에 해당하므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피해 보상금에 관해서는 김민준 씨가 지급 능력이 없으므로 면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 합의서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대로 밀어냈다. 혼인 전 구입? 나는 김민준을 보며 마치 세상에서 가장 웃긴 농담이라도 들은 듯이 말했다. 김민준 씨, 내가 애 낳다가 뇌도 같이 낳은 줄 알아요? 그 아파트, 계약금은 당신이 낸 거 맞지? 하지만 인테리어 비용 2억 원은 내가 냈고 결혼 후 대출금도 우리 공동소득으로 갚았어.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게 당신 개인 재산이라고? 인테리어 비용은 당신이 자발적으로 낸 거잖아. 김민준이 흥분했다. 그리고 아파트 명의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법적으로도 내 거야. 그런가요? 장 변호사님이 웃으며
서류철에서 은행거래 내역서 한 장을 꺼냈다. 김민준 씨, 이 서류는 5년 전 박서연 씨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박서연 씨에게 남기신 유산 3억 원의 이체 기록입니다. 메모란에 똑똑히 적혀 있네요. 내 딸 집 사는데 보태라라고 박서연 씨가 제공한 대화 기록과 이체 증거에 따르면 이 3억 원은 당일 당신의 계좌로 입금되어 계약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이 아파트 계약금의 절반 이상은 박서연 씨의 돈이라는 뜻입니다. 비록 명의는 당신 앞으로 되어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는 부부 공동 재산에 해당합니다. 김민준의 얼굴색이 변했다. 그럼 공동 재산이라도 반반씩 나눠야지. 왜 당신이 다 가지려고 해? 당신이 재산을 빼돌렸으니까요. 장 변호사님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또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이것은 당신이 혼인 3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당신 누나인 김민아 씨에게 이체한 기록입니다. 총 4억 5천만 원입니다. 모든 거래는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 장 변호사님이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김민준이 베트남에서 명품 가방을 산 영수증이었다. 당신은 아내가 목숨을 오가는 순간에 다른 여자에게 2천만 원짜리 가방을 사주셨군요. 이것은 부부 공동재산의 낭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라 당신 같은 행위는 재산 분할 시 재산을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장 변호사님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모처럼 김민준의 급소를 찔렀다. 김민준 씨, 저희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아파트는 박서연 씨 소유로 하고 당신은 빈손으로 나가세요. 아이는 박서연 씨가 양육하고 당신은 매월 양육비로 500만 원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로 당신이 아내와 아이를 유기한 것에 대한 징벌로 정신적 피해보상금 5억 원을 일시불로 지급해야 합니다. 5억? 아파트까지? 김민준이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다. 박서연, 너 돈에 미쳤어? 그 아파트 지금 시세가 10억이 넘어. 이건 나더러 죽으라는 소리잖아. 당신이 죽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나는 차갑게 그를 쳐다보았다. 마치 그날 분만실에서 내가 죽어가던 게 당신이랑 아무 상관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너, 김민주는 분노로 손을 떨었다. 난 돈 없어. 아파트도 못 줘. 억울하면 고소해. 고소? 내가 웃었다. 김민준 씨, 잊었나 본데 유기죄 사건 아직 안 끝났어요. 장 변호사님이 적절하게 끼어들었다. 김민준 씨, 만약 이 합의서에 동의하신다면 박서연 씨가 당신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기죄 형량에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겠죠. 만약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럼 저희는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당신을 빈털터리로 만드는 것 외에도 이 모든 증거를 법원과 당신 직장에 제출할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아파트도, 돈도, 직장도 다 잃고 몇 년간 교도소에서 살게 되겠죠. 직접 선택하세요. 사인하고 꺼질 건지 아니면 감옥 가서 남은 인생 보낼 건지. 김민주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뚝뚝 떨어졌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를 쳐다보며 일말의 희망이라도 구하려 했다. 하지만 그 변호사는 그저 힘없이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김민준 씨, 상대방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소송으로 가도 승산이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형사사건까지 연루되면 손실이 훨씬 더 클 겁니다.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다. 김민준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다. 그는 테이블 위에 합의서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았다. 그것은 그의 유일한 집이자 그의 인생의 기반이었다. 만약 집이 없어진다면 그는 정말로 모든 것을 잃는 것이었다. 하지만 만약 사인을 하지 않는다면 할게, 사인할게. 한참 후 김민주는 겨우 이 몇 글자를 뱉어냈다. 그는 펜을 들었다. 그의 손은 마치 채로 치는 것처럼 떨렸다. 하지만 박서연, 똑똑히 기억해둬. 그는 사인을 하기 전 증오의 찬눈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사람이 너무 모질게 굴면 나중에 다 돌려받는 법이야. 네가 오늘 이렇게까지 했으니 나중에 후회하지 마. 후회? 나는 그가 이름을 적는 것을 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김민준 씨,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3년 전 눈이 멀어 당신과 결혼한 거야. 지금 나는 그 손해를 메우고 있는 것뿐이라고. 사인을 마친 김민주는 마치 뼈를 발라낸 개처럼 넋이 나간 채 걸어 나갔다. 나는 그의 사인이 적힌 합의서를 들어 그 위에 잉크를 가볍게 불었다. 집은 내 것이 되었다. 이것은 엄마가 내게 남겨준 돈이자 나와 내 딸이 앞으로 살아갈 보금자리였다. 김민주는 집도 없고 돈도 없는 그에게 무엇이 남았을까? 아, 돈만 밝히는 엄마와 그를 현금인출기 취급하는 누나가 있었지. 나는 그가 집에 돌아가 최말숙 여사에게 집이 없어졌다고 말했을 때의 그 장면이 얼마나 볼만할지 진심으로 기대되었다. 김민주는 합의서에 사인하고도 집에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다. 그저 나를 잠시 진정시켰다고 둘러댔을 뿐이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영원히 숨길 수는 없었다. 사흘 후 최말숙 여사는 어디선가 아파트가 내 명의로 넘어간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 늙은 여자는 즉시 폭발해서 내 회사로 쳐들어왔다. 그녀는 내 회사에서 난동을 부려 내 평판을 망가뜨리고 내가 직장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굴복하게 만들 심산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이모가 이미 사람을 시켜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가 우리 회사 정문에 들어서기도 전에 나는 이미 소식을 전해 들었다. 가서 구경이나 해볼까? 나는 휠체어에 앉아 뒤에 선 경호원에게 말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구경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었다. 나는 회사로 가지 않고 경호원에게 나를 회사 앞 작은 광장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다. 그곳은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었고 최말숙 여사가 가장 좋아하는 공연 무대였다. 역시나 몇 분 지나지 않아 최말숙 여사가 기세등등하게 나타났다. 그녀의 손에는 확성기가 들려 있었고 뒤에는 어디서 데려왔는지 모를 할머니 2명이 불효한 며느리, 집 뺏고 손주 안 보여줘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었다. 적반하장. 그녀는 그 기술을 정말 잘 써먹었다. 여러분, 와서 이것 좀 보세요. 와서 판단 좀 해주세요. 최말숙 여사가 확성기를 켜자 그 시끄러운 소리가 즉시 주위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끌었다. 제 며느리 박서연이라는 년이 우리 집에서 온갖 못된 짓은 다 하더니 우리가 집 비운 사이에 몰래 손주성까지 바꿔버렸어요. 이제는 우리 식구들을 집에서 내쫓으려고 해요. 이건 우리 모자를 길바닥에 앉아 죽으라는 소리예요. 주변의 동료들과 행인들이 걸음을 멈추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사람 재무팀 박서연 씨 아니야? 조용해 보였는데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집을 뺏는 건 너무 심했네. 최말숙 여사는 구경꾼이 모이는 것을 보자 더욱 신이 나서 바닥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내 팔자야. 저런 악독한 년을 며느리로 들이다니. 우리 아들은 뼈 빠지게 돈 벌어다 먹여 살리는데 저녀는 밖에서 논팽이나 만나고 다니고 이제는 우리 아들을 빈털터리로 내쫓으려고 해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 천박한 모습을 보니 나는 화가 나기는커녕 오히려 헛웃음이 나왔다. 공연은 다 끝났나요? 나는 경호원에게 휠체어를 밀어달라고 했다. 사람들이 저절로 길을 터주었다. 최말숙 여사는 나를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나를 손가락질하며 욕을 퍼부었다. 이 악독한 년. 드디어 낯짝을 드러내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바로 이 여자예요. 속이 시커먼 년이라고요. 나는 그녀의 욕설은 무시하고 뒤에 선 경호원에게 손짓했다. 어머님께서 현수막을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 우리도 우리 현수막을 좀 보여드리죠. 경호원 2명이 즉시 앞으로 나와 최말숙 여사의 맞은편에 거대한 배너를 펼쳤다. 그 위에는 고화질로 확대된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다. 왼쪽은 최말숙 여사 가족이 베트남 해변에서 코코넛을 마시며 활짝 웃는 사진. 오른쪽은 내 딸이 온몸에 관을 꽂고 인큐베이터 안에서 사경을 헤매는 사진.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붉고 선명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할머니는 베트남 여행, 손녀는 중환자실 입원. 수술 동의 거부하고 온 가족 베트남행. 그 사진의 시각적 충격은 실로 엄청났다. 선명한 대비, 눈을 찌르는 붉은 글씨, 순식간에 주위에 수군거림이 대섰다. 이어서 나는 경호원에게 블루투스 스피커를 켜게 했다. 스피커에서는 그 녹음 파일이 반복해서 흘러나왔다. 한참 난리치더니 결국 계집애였어? 예약해둔 베트남 여행 취소할 순 없잖아. 휴대폰 간호사실에 던져두고 전원 끄고 가버려. 최말숙 여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손에서 확성기가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주위의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세상에, 저건 짐승만도 못하네. 애가 중환자실에 있는데 온 가족이 여행을 가? 손녀한테 계집애라고 욕하는 것 봐.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며느리가 이혼하려는 게 당연하지. 나 같으면 칼 들고 쫓아갔겠다. 방금 전까지 그녀를 동정하던 사람들은 이제 쓰레기를 보는 듯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영상을 녹화하기 시작했다. 아, 아니야. 저건 조작이야. 전현이 다 꾸며낸 거라고. 최말숙 여사는 당황해서 그 배너를 찢으려 달려들었다. 하지만 거구의 경호원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경호원이 가볍게 막아서자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최말숙 여사님. 나는 바닥에 앉은 그녀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눈으로 말했다. 여기는 제 회사 앞이고 사방에 CCTV가 있습니다. 방금 당신이 한 명예훼손 행위는 모두 녹화되었습니다. 이전에 유기죄까지 합하면 교도소 밥이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건가요? 경찰이 곧 도착할 겁니다. 스스로 걸어 나가실래요? 아니면 경찰차 타고 가실래요? 경찰이라는 두 글자를 듣자 최말숙 여사는 완전히 기가 죽었다. 그녀가 평생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경찰이었으니까. 너 두고 봐. 박서연, 너 천벌 받을 거야. 그녀는 욕을 퍼부으며 일어나 불효한 며느리라고 적힌 현수막도 챙기지 못한 채 돈 주고 고용한 할머니 2명을 데리고 꽁무니를 빼며 도망쳤다. 그녀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주위에서 드문드문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잘했다. 한 여자 동료가 내게 엄지를 치켜 세웠다. 나는 사람들을 향해 미소 지었다. 속은 시원했지만 나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가족을 완전히 짓밟아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날 엄두도 내지 못하게 만들어야 했다. 최말숙 여사의 소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김민준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 녹음 파일과 사진이 지역 커뮤니티와 동영상 플랫폼에서 화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모가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김민준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었다. 그의 회사 상사는 이미 그를 불러 면담을 했고 일단 집안일부터 처리하라고 말했다. 만약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면 정직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는 암시였다. 만약 직장을 잃는다면 그는 정말로 끝장이었다. 그래서 김민주는 전략을 바꿨다. 강경 대응에서 동정심 유발로, 위협에서 애정 공세로. 그날 밤 나는 이모가 마련해준 임시 아파트로 막 이사한 참이었다. 그런데 아파트 아래에서 갑자기 기타 소리와 함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발코니로 나가 아래를 내려다보고는 역겨움에 토할 뻔했다. 아래 공터에는 거대한 하트 모양의 촛불이 놓여 있었다. 김민주는 그 촛불 한가운데 서서 멀끔하게 차려입고 기타를 든 채 내 창문을 향해 애절하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내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주위에는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사과해, 받아줘 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서연아, 위에 있는 거 다 알아. 김민주는 노래를 마치고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너뿐이야. 지난 몇 년간 내가 너한테 잘해줬던 거 다 잊은 거야?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우리 아이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돌아와줘. 그는 눈물까지 흘리며 감동적인 연기를 펼쳤다.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바람난 남편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발코니에 서서 광대처럼 연기하는 저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도박을 하고 있었다. 내가 마음이 약해질 것이라고, 예정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아이에게 아빠 없는 가정을 만들어주지 못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는 졌다. 그가 장미꽃 한 송이만 줘도 감동의 눈물을 흘리던 박서연은 이미 그 분만실에서 한 번 죽었으니까. 박서연 씨, 제가 처리할까요? 내 뒤에 서 있던 경호원이 물었다. 아니요, 나는 집 안으로 들어섰다. 제가 직접 하죠. 2분 후, 나는 손에 붉은색 분말 소화기를 들고 아래로 내려갔다. 김민주는 내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내가 감동받았다고 생각했는지 눈을 빛내며 다가왔다. 서연아, 그럴 줄 알았어. 네가 날 버리지 못할 줄 알았어. 나는 푸첫 하얀 분말이 용처럼 뿜어져 나와 김민준의 얼굴을 뒤덮었다. 그리고 바닥에 놓여있던 소위 사랑의 촛불이라는 것들도 함께 꺼뜨렸다. 쿨럭, 첸첸. 김민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 분말로 뒤덮여 마치 밀가루통에서 기어나온 귀신 같았다. 그는 격렬하게 기침했다. 구경하던 사람들도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나는 소화기를 내려놓고 손에 먼지를 털었다. 김민준 씨, 이제 정신이 좀 들어요? 김민주는 얼굴에 분말을 닦아내며 처참한 몰골로 나를 쳐다보았다. 박서연, 너 미쳤어? 나는 너한테 사과하러 온 거야. 너를 다시 되찾으러 왔다고. 되찾아? 나는 코웃음을 치며 바닥에 엉망진창이 된 것들을 가리켰다. 이건 되찾으려는 게 아니라 스토킹이야. 이건 애정이 아니라 쇼라고. 촛불 몇 개 켜고 노래 몇 소절 부르면 내가 저지른 그 역겨운 짓들이 다 없었던 일이 될 줄 알았어? 나는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가 그의 눈을 쏘아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김민준 씨, 나는 지금 당신을 보면 그날 분만실에서 내가 쏟아냈던 오물 덩어리를 보는 것처럼 역겨워. 그 말은 마치 따귀처럼 김민준의 뺨을 후려쳤다. 주위 사람들 사이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다. 오물? 비유장난 아니네. 저 남자 쌤통이다. 지 마누라 죽어갈 때 여행 가놓고 이제 와서 애절한 척이야. 김민준의 얼굴은 하얀 분말 속에서 자줏빛으로 변했다. 수치심, 분노, 절망이 그의 얼굴에 뒤섞였다. 박서연, 너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그가 이를 악물고 물었다. 이렇게까지.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당신들이 나를 병원에 버려두고 나를 빈털터리로 내쫓으려 했던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이건 정당방위라고. 당장 꺼져. 안 꺼지면 방금 내 꼴을 그대로 찍어서 당신 회사 단톡방에 뿌려버릴 테니까. 동료들한테 당신의 이 애절한 귀신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면 말이야. 김민주는 증오에 찬 눈으로 나를 마지막으로 쳐다보고는 돌아서서 도망쳤다. 그의 황급한 뒷모습을 보며 내 마음에는 어떤 동요도 읽지 않았다. 뒤늦은 애정은 정말 잡초보다도 쓸모없었다. 김민준의 애정 공세가 실패로 돌아가자 그의 가족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이혼 합의서에 이미 사인을 했고 아파트는 곧 내 명의로 넘어올 예정이었다. 게다가 곧 지불해야 할 위자료와 변호사 비용까지 생각하면 그들은 엄청난 경제적 위기에 직면했다. 최말숙 여사는 김민준을 구하기 위해 돈을 마련해야 했다. 하지만 돈이 어디서 난단 말인가? 김민준의 돈은 모두 시누이 김미나에게 넘어가 있었다. 최말숙 여사는 당연히 딸이 그 돈을 내놓으면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잊고 있었다. 인간의 본성은 특히 돈 앞에서 시험 받을 때 가장 약하다는 것을. 그날 나는 아파트 등기 이전을 위한 마지막 서류 작업을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사무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안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다. 최말숙 여사와 김미나였다. 아마 재산은닉의 법적 위험성에 대해 상담하러 왔다가 싸움이 붙은 모양이었다. 미나야, 내 동생이 지금 돈 때문에 죽게 생겼어. 그 4억 5천만 원. 원래 걔 돈이잖아. 빨리 내놔. 일단 박서연 그년한테 위자료부터 줘야 걔가 감옥에 안 간다고. 최말숙 여사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거만했다. 엄마,
그 돈은 민준이가 나 좋아서 준 거야. 김미나의 목소리는 더 날카로웠다. 그리고 우리 집도 지금 힘들어. 큰애는 학원 보내야 하고 작은애는 분유 사야 한단 말이야. 내가 무슨 돈이 있어.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내 하나뿐인 동생이잖아. 하나뿐인 동생이면 뭐 동생이 누나 등 쳐먹어도 된다는 법 있어? 김미나도 호추추라. 엄마, 나만 닥달하지 마. 엄마도 그 낡은 아파트 재개발 보상금 받은 거 있잖아. 왜 그건 안 내놔? 그건 내 노후 자금이야. 절대 못 건드려. 엄마 돈은 노후 자금이고 내 돈은 땅 파서 나왔어? 김미나가 코웃음을 쳤다. 그리고 애초에 이 사달이 누구 때문에 났는데 엄마가 그깟 베트남 여행 가자고 고집부리고 제왕절개 수술비 아깝다고 버티지만 않았어도 이 지경까지는 안 왔어. 엄마가 민준이를 망친 거야. 이 배은망덕한 년. 최말숙 여사는 화가 나서 손찌검이라도 할 기세였다. 내가 배은망덕해? 김미나가 피하며 소리쳤다. 엄마도 착한 척 좀 그만해. 내가 모를 줄 알아? 엄마가 왜 그렇게 서연 언니가 딸 낳은 걸 싫어했는지. 민준이 짝으로 이미 다른 여자 점 찍어놨었잖아. 그 동네 이장 딸. 예단비 2억만 주면 되고 아들은 꼭 낳아준다고 했다며. 엄마는 그냥 서연 언니를 쫓아내고 그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고 싶었던 거잖아. 문 밖에서 그 말을 들은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섰다. 그랬구나. 단순히 남아 선호 사상이나 구두쇠 기질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나를 교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너, 헛소리 마. 최말숙 여사는 전곡을 찔렸는지 목소리마저 떨렸다. 내가 헛소리해. 그 여자랑 주고받은 문자. 내가 다 봤거든. 김미나는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그리고 민준이 전에 사귀던 그 여자. 왜 헤어졌는데? 엄마가 억지로 낙태시키고 쫓아냈잖아. 우리 집은 그냥 사기 결혼 전문이야. 그런데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할 자격이 있어? 짝! 맑은 따귀 소리가 울려 퍼졌다. 입 닥쳐, 닥치라고. 최말숙 여사가 악을 썼다. 바로 그때 내가 문을 열고 들어섰다. 방 안의 두 사람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그들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서로 물어뜯는 그 모녀를 보며 조롱 섞인 미소를 지었다. 재밌네요. 나는 손뼉을 쳤다. 정말 재밌어요. 제가 그냥 버려진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폐기될 예정이었다니. 나는 최말숙 여사 앞으로 다가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최말숙 여사님. 평생 남의 피 빨아서 당신 아들 먹여 살리려고 온갖 계산 다 하셨죠. 결과는 어때요? 당신 아들은 감옥 가게 생겼고 당신 딸은 당신 돈을 삼키려 하고 당신의 대이을 손주 꿈은 산산조각 났네요. 이걸 바로 인과응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김미나를 쳐다보았다. 신우이도 너무 좋아하지는 마세요. 그 이체 기록 장 변호사님이 이미 다 증거로 확보했어요. 제 혼인 재산이니까 삼킨 만큼 그대로 뱉어내야 할 거예요. 10원이라도 모자라면 불법 재산은닉으로 고소해서 당신도 당신 동생이랑 같이 감옥 가게 해줄 테니까. 김미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나는 돈 없어. 그건 당신 사정이고. 나는 차갑게 돌아섰다. 사흘 안에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 법정에서 봅시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다. 바깥의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다. 하지만 나는 그 햇살이 더없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산처럼 나를 짓누르던 그 집안이 드디어 내부에서부터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사흘 후 김미나는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결국 그 4억 5천만 원을 토해냈다. 최말숙 여사도 어쩔 수 없이 노후 자금을 내놓아 나와 아이에게 줄 위자료를 겨우 마련했다. 하지만 이것으로 김민준의 형사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유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한번 입건되면 개인적인 합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재산 분할 합의서에는 서명했지만 처벌 불원서는 써주지 않았다. 나와 내 아이를 죽이려 했던 사람을 내가 왜 용서해야 한단 말인가. 금요일 오후
나는 새로 얻은 아파트에서 하윤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다. 이모에게서 전화가 왔다. 창문 열고 아래를 봐. 나는 창가로 다가가 아파트 단지 정문 쪽을 내려다보았다. 경광등을 켠 경찰차 한 대가 서 있었다. 경찰관 2명이 수갑을 찬 남자 1명을 차에 태우고 있었다. 그 남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힘없이 걸었다. 김민준이었다. 그의 뒤에서는 최말숙 여사가 바닥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경찰관을 붙잡고 울부짖고 있었다. 다른 경찰관의 엄한 제지를 받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할 뿐이었다. 신우이 김미나는 멀찍이 서서 아이의 손을 잡고 냉담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볼 뿐 감히 다가오지도 못했다. 봤니? 이모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방금 경찰이 걔 회사 가서 잡아왔어. 구속영장 발부됐대. 유기죄 증거가 너무 명확한 데다 회사에서 공금 횡령한 자잘한 꼬리까지 잡혔거든. 그것은 이모가 사람을 시켜 슬쩍 제보한 것이었다. 여러 죄가 합쳐져서 최소 3년 이상은 교도소에서 살아야 할 거야. 직장은 당연히 잘렸고 공기업에서 해고되면 징계 사실도 공고될 테니 이 동네에서는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된 거지. 경찰차에 실려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던 것만큼의 희열은 느끼지 못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평온함만이 밀려왔다. 결혼식장에서 평생 나를 사랑하겠다고 맹세했던 남자. 내가 난산으로 고통받을 때 베트남에서 코코넛을 마시던 남자. 촛불을 켜고 나를 되찾으려 했던 남자. 그가 드디어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 서연아, 이제 끝났어. 이모가 나지막이 말했다. 네, 끝났어요. 나는 전화를 끊고 돌아서서 아기 침대에서 곤히 잠든 딸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작은 얼굴은 발그레했고 입가에는 젖자국이 살짝 남아 있었다. 평온하고 달콤하게 잠들어 있었다. 창문 틈으로 햇살이 들어와 아이의 얼굴 위에 금빛 솜털처럼 내려앉았다. 나는 손을 뻗어 아이의 작은 손을 부드럽게 만져주었다. 아가, 나쁜 사람들은 다 경찰 아저씨가 잡아갔어. 이제 엄마랑 이모 할머니랑만 함께 있을 거야. 하지만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너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성을 만들어줄게. 아무도 다시는 너를 해치지 못하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이모였다. 그녀는 신선한 식재료가 가득 담긴 장바구니와 와인 한 병을 들고 있었다. 오늘 같은 좋은 날 축하해야지. 그녀가 와인병을 흔들며 선글라스를 벗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미소였다. 좋아요. 나도 웃었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요. 우리는 발코니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아래로 오가는 차들을 내려다보았다. 멀리서 지는 석양이 하늘을 핏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섬뜩할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이모, 사람은 왜 결혼을 하는 걸까요? 내가 문득 물었다. 이모는 와인잔을 흔들며 잔 속의 붉은 액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조금 흐릿해졌다. 아마 동반자를 찾기 위해서겠지. 아니면 종족 번식을 위해서거나.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 서연아,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 그녀가 고개를 돌려 진지하게 나를 쳐다보았다. 결혼은 피난처가 아니야. 너 자신이 피난처가 되어야 해. 언제든 내 손에는 돈이 있어야 하고 내 마음속에는 자신감이 있어야 해. 내 스스로가 강해져야 아무도 너를 만만하게 보지 못하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에 남은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다. 그렇다. 이 악몽 같았던 결혼은 나에게 온몸에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나를 완전히 깨어나게 했다. 나는 더 이상 남편 눈치나 보며 순종적으로 살던 박서연이 아니었다. 나는 박하윤의 엄마이자 이선영의 조카이며 무엇보다 나 자신이었다. 내 삶의 진정한 질서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그 순간부터 비로소 시작되었다. 에필로그. 법원에서 최종 판결문을 받은 날은 비가 내렸다. 하지만 나에게는 지난 3년 중 가장 맑은 날이었다. 법원은 이혼을 허가했고 김민준의 유기죄라는 악질적인 행위를 고려하여 하윤이의 양육권을 온전히 나에게 부여했다. 더 중요한 것은 장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미성년자의 정신적,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김민준의 면접 교섭권을 박탈했다는 점이다. 이는 하윤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혹은 김민준이 완전히 개과천선하여 내 동의를 얻기 전까지 그는 아이를 볼 자격조차 없다는 뜻이었다. 나는 판결문을 들고 법원 문을 나섰다. 장 변호사가 검은 우산을 받쳐들고 내 옆에 서 있었다. 박서연 씨, 축하합니다. 이제 법적으로 두 분은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장 변호사님. 이모님께도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나는 비섞인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폐부까지 시원해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직 현실을 직시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모양이었다. 내가 임시로 살던 아파트 아래에 도착했을 때 초라한 인형 하나가 현관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다. 최말숙 여사였다. 불과 반달 만에 그녀는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예전에 그 영악하고 악착같던 기세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좌절과 비참함만이 남아 있었다. 내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자 그녀의 눈이 빛났다. 그녀는 쏟아지는 비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틀거리며 내게 달려왔다. 서연아, 서연아. 경호원이 앞으로 나서 그녀를 막았다. 최말숙 여사는 감히 달려들지 못하고 2미터 정도 거리를 둔 채 흐릿한 눈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서연아, 판결 나왔다며? 변호사한테 다 들었다. 그녀는 손을 비비며 우는 것보다 더 보기 흉한 미소를 지었다. 이왕 이혼도 했고 나도 이제 다른 생각 없어. 그냥 아이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라. 봐, 나 빈손으로 안 왔어. 그녀는 손에 든 비닐봉지를 들어보였다. 안에는 저렴한 분유 2통과 꾸깃꾸깃한 아기 옷 몇 벌이 들어있었다. 이 할미가 우리 큰 손녀 주려고 사온 거야. 예전엔 이 할미가 정신이 나갔었지. 아들 타령만 하고. 내가 사람이 아니었어. 하지만 애는 그래도 우리 김씨 집안 핏줄이잖아. 그녀는 말하다 말고 눈물을 흘렸다. 이번에는 연기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막다른 길에 다다른 자의 공포에 더 가까웠다. 아들은 감옥에 가게 생겼고 직장과 평판은 모두 잃었으며 딸과는 원수가 되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쓸모없는 계집의 손녀가 이 세상에 남은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인간의 본성은 이토록 비천하다. 가졌을 때는 소중한 줄 모르다가 잃고 나서야 그 피를 빨아먹으려 드는 것. 나는 차갑게 그녀를 쳐다보며 그 비닐봉지를 받지 않았다. 최말숙 여사님, 사람 말을 못 알아들으세요? 나는 가방에서 판결문 사본을 꺼내 그녀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여기 적힌 글자 똑똑히 보세요. 면접교섭권 박탈.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법적으로 당신들 김씨 집안 사람들은 내 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한 발짝이라도 다가오면 불법이라고요. 안 돼. 그럴 순 없어. 최말숙 여사가 소리쳤다. 내가 친할머니야. 세상에 어느 법이 할머니가 손주도 못 보게 해. 서연아, 사람이 이렇게까지 모질면 안 돼. 우리 민준이는 이미 인생 망했어. 너는 우리 김씨 집안대를 완전히 끊으려는 거야? 대를 끊어. 나는 그 두 글자를 되뇌었다. 갑자기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다. 최말숙 여사님, 예전에 분만실 밖에서 딸이면 그냥 신경 끄라고 했을 때 그때는 대가 끊길 거라는 생각 안 하셨어요? 온 가족이 베트남으로 여행 가서 내 딸을 인큐베이터에 버려두고 치료비도 안 내서 죽게 만들 뻔했을 때 그때는요? 나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경멸의 눈으로 쏘아보았다. 그때 당신들은 내 딸이 죽기를 바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김민준이 감옥 가고 당신들 노후 책임져 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 손녀가 생각나요? 이 아이를 당신들 김씨 집안의 마지막 동아줄로 삼아서 나중에 커서 당신들 부양하게 만들고 싶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꿈 깨세요. 이 아이가 등본에 박시성을 올린 그 순간부터, 당신들이 베트남으로 떠난 그 순간부터 이 아이는 당신들 김씨 집안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됐어요. 법적으로 이 아이의 이름은 박하윤입니다. 혈연적으로 당신들은 부모가 될 자격이 없어요. 평생
그 썩어빠진 남아 선호사상이나 끌어안고 진창 속에서 썩어가세요. 대가 끊긴 건 당신들이 자초한 결말이에요. 최말숙 여사는 내 말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입술을 파르르 떨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갑자기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손에 든 비닐봉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분유통이 굴러나와 바닥에 하얀 가루를 쏟아냈다. 박서연, 이 악독한 년, 너 천벌 받을 거야. 우리 김씨 집안 핏줄을 빼앗아가? 너 지옥에나 떨어져. 그녀는 욕을 퍼부으며 내게 달려들어 얼굴이라도 할갱기세였다. 경호원은 그녀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최말숙 여사의 팔을 붙잡아 마치 죽은 개를 끌고 가듯 단지 정문 밖으로 끌어냈다. 한 번만 더 소란 피우면 업무 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아드님이랑 같이 교도소 가고 싶으세요? 경호원이 차갑게 경고했다. 교도소라는 말에 최말숙 여사는 즉시 기가 꺾였다. 그녀는 빗속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통곡했다. 그 울음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유난히 처량하게 들렸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이힐을 신은 채 바닥에 널브러진 저렴한 분유와 옷가지를 넘어 현관으로 들어섰다. 비는 계속 내리며 바닥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있었다. 나는 알았다. 이번에야말로 나는 과거를 완벽하게 끊어냈다는 것을. 그 후 나는 내 삶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그 재수 없는 아파트를 처분했다. 내 명의로 등기가 이전된 다음 날 나는 즉시 부동산의 시세보다 조금 낮은 가격으로 집을 내놓았다. 조건은 현금 일시불, 그리고 빠른 거래였다. 나는 그 집에 어떤 물건도 원하지 않았다. 그곳에 타일 한 장, 벽 한 면까지도 내 3년간의 억울함과 그 가족의 계산 속이 스며들어 있었다. 가격이 좋았던 덕분에 집은 금방 팔렸다. 집한 돈과 위자료를 합하니 내 수중에는 꽤 큰 돈이 생겼다. 이모는 서둘러 돈을 쓰지 말라고 조언했다. 집을 사려거든 입지가 좋고 보안이 철저한 곳으로 사라고 했다. 한부모 가정에게는 안전과 교육 환경이 최우선이라고. 이모의 조언에 따라 나는 강남의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100제곱미터 약 30평 크기의 집을 샀다. 그곳은 최고의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길 하나 건너에 있었고 보안이 철저해서 출입카드가 없으면 파리 한 마리도 들어올 수 없었다. 이사하는 날 나는 예전 집의 모든 물건들, 김민준이 입던 옷, 우리의 결혼 사진, 심지어 함께 쓰던 식기들까지 모두 폐기물 업체에 넘겼다. 그 물건들이 트럭에 실려 멀어지는 것을 보며 내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감정이 드디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새 집은 넓고 밝았다. 나는 하윤이를 위해 분홍색으로 꾸민 아기방을 만들고 두꺼운 놀이매트를 깔고 장난감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나는 돈과 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모 말이 맞았다. 결혼은 피난처가 아니었다. 나 자신이 피난처였다. 그리고 한 여자의 가장 큰 자신감은 통장 잔고뿐만 아니라 돈을 버는 능력에서 나왔다. 산후조리를 마치고 몸이 거의 회복되었을 때 나는 이모를 찾아갔다. 이모, 저 일하고 싶어요. 이모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혈색이 좋고 눈빛이 단단해진 나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결심했어. 아이 키우는 거 쉽지 않을 텐데. 네, 결심했어요. 하윤이는 베이비시터랑 가사도우미 분이 계시잖아요. 제가 온종일 아이한테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어요. 하윤이에게 역할 모델이 되어주고 싶어요. 그냥 돈만 쓰는 부자가 아니라요. 내가 반쯤 농담으로 말했다. 좋아. 이모가 펜을 내려놓았다. 네가 결혼 전에 회계법인에서 재무분석 전문가로 일했었지? 공인회계사 자격증도 있고. 네, 자격증은 있어요. 3년 동안 일을 쉬어서 그렇지. 그럼 됐어. 머리라는 건 쓰면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 이모는 서랍에서 채용 계약서 한 부를 꺼냈다. 내 회사에 마침 재무총괄이사 보좌역 자리가 비었어. 초봉은 높지 않고 업무 강도는 엄청날 거야. 내가 네 이모라고 해서 아무도 너를 봐주지 않을 거고. 도전해볼래? 마다할 이유가 없죠. 나는 그 계약서를 받았다. 사회 복귀의 길은 쉽지 않았다. 기초는 있었지만
3년을 쉬었더니 많은 세법과 정책이 바뀌어 있었다. 나는 낮에는 회사에서 재무이사님을 따라다니며 팽이처럼 돌고 밤에는 집에 돌아와 하윤이를 재운 뒤 다시 책을 펴고 공부해야 했다. 그 기간 동안 나는 거의 매일 새벽이 3시까지 잠을 못 잤다. 힘들었냐고? 물론이다. 때로는 빽빽한 숫자를 보다가 눈이 시려서 눈물이 났고, 때로는 보고서의 소수점 하나 틀렸다고 이사님께 호되게 꾸지람을 듣기도 했다. 하지만 이 눈물은 김민준의 집에서 당했던 그 억울한 눈물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이것은 희망으로 가득 찬 성장의 눈물이었다. 문제를 하나 해결할 때마다, 월급을 받을 때마다, 내 기획안이 채택될 때마다 나는 내 척추가 조금씩 단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반년 후, 나는 뛰어난 절세 기획안 하나로 회사의 수억 원의 비용을 절감시켜 주었고, 파격적으로 재무팀 부장으로 승진했다. 승진 통보를 받은 날, 나는 이모에게 근사한 저녁을 대접했다. 우리는 통유리창 앞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이모, 고마워요. 나는 와인잔을 들었다. 돈을 주셔서가 아니에요. 제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주셔서 고마워요. 이모가 내 잔에 잔을 부딪혔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다. 너 자신에게 고마워해야지. 그 길은 내 스스로 걸어온 거야. 나는 그저 지팡이 하나 건네줬을 뿐이야. 서연아, 지금 내 모습이 5년 전 결혼식 날보다 훨씬 아름다워. 나는 유리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짧게 자른 머리, 몸에 잘 맞는 정장, 밝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 남편 눈치나 보며 순종적으로 살던 박서연은 그 비 내리던 밤의 분만실에서 이미 죽었다. 지금의 나는 박하윤의 엄마이자 성공한 직장인이며 내 운명의 주인이었다. 집에 돌아오니 하윤이가 깨어 있었다. 이제 8개월이 된 아이는 포동포동하고 하얗게 자라 있었다. 내가 돌아오자 작은 손을 벌리며 안아달라고 했다. 그리고 웅얼거리며 엄마라고 불렀다. 나는 아이를 안아들고 작은 뺨에 뽀뽀했다. 아가, 엄마 왔어. 이것이 나의 새로운 삶이었다. 소위 완전한 가정은 없지만 이곳에는 사랑과 존엄과 희망이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1년이 지났다. 화창한 주말이었다. 나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하윤이를 데리고 도심 공원으로 피크닉을 나왔다. 잔디밭에는 격자무늬 돗자리가 깔려 있었고 그 위에는 과일과 간식이 가득했다. 하윤이는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마치 그림 속 아기처럼 비틀거리며 나비를 쫓아다녔다. 하윤아, 천천히. 넘어지겠다. 나는 웃으며 아이의 뒤를 따랐다. 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아이의 모든 순간을 기록했다. 지금의 하윤이는 활발하고 명랑해서 사람만 보면 방긋 웃었다. 갓 태어났을 때 인큐베이터 안에서 사경을 헤매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서연 씨, 옆 벤치에서 쉬고 갈라진 망설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그늘진 나무 아래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색이 바랜 낡은 점퍼를 입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수염은 덥수룩했다. 등은 굽었고 깡마른 모습이었다. 언뜻 보면 노숙자라고 착각할 정도였다. 하지만 나는 그 눈을 알아봤다. 김민준이었다. 듣자 하니 그는 유기죄 재판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내가 처벌불원서는 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중형을 요구하지도 않아서 결국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감옥은 가지 않았지만 그의 삶은 감옥보다 더 비참했다. 공기업에서는 해고당했고 범죄 기록이 남아 제대로 된 회사에는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 좁은 동네에서 그의 평판은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지 오래였다. 지금은 배달 기사로 일하는데 손님들이 그를 알아보고 별점 테러를 하는 일도 잦다고 들었다. 최말숙 여사는 충격으로 뇌졸중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었고 신우이는 돈을 챙겨 진작에 연을 끊었다. 그는 이제 혼자서 자신을 부양하고 마비된 노모까지 돌봐야 했다. 그의 삶은 죽는 것보다 못한 고통의 연속이었다. 나는 그를 보며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평온했다. 증오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모르는 행인을 보는 것 같았다. 김민주는 나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탄과 자격지심이 가득했다. 오늘의 나는 잘 만들어진 트렌치 코트를 입고 세련된 화장을 하고 자신감 넘치는 빛을 발하고 있었다. 초라하고 남루한 그와는 마치 다른 세상 사람 같았다. 정말 당신이구나. 김민준이 입술을 달싹였다. 그의 시선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하윤이에게로 향했다. 하윤이는 이 이상한 아저씨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김민준의 눈이 순간 붉어졌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한 걸음 다가왔다. 그리고 손을 뻗어 아이를 만져보려는 듯했다. 저 아이가 하윤이니? 정말 많이 컸구나. 하윤아, 이리 와. 내가 나지막이 불렀다. 하윤이는 즉시 짧은 다리로 달려와 내 다리를 껴안았다. 그리고 김민준을 경계하며 앳된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이 아저씨 누구야? 냄새나. 김민준의 뻗었던 손이 허공에서 굳었다. 아저씨, 냄새나. 그 두 마디가 칼이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옥처럼 예쁜 그 여자아이, 자신의 피가 섞였지만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딸을 보며 얼굴 근육을 심하게 떨었다. 서연 씨, 나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 다른 뜻은 없어. 김민준의 목소리가 메었다. 나 정말 후회해. 만약 그때, 만약은 없어요.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내 목소리는 오늘 날씨를 말하듯 평온했다. 김민준 씨, 어른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해요. 당신은 베트남을 선택했고, 돈을 아끼는 것을 선택했고, 유기를 선택했어요. 그러니 지금의 결과를 받아들여야죠. 나는 몸을 숙여 하윤이의 원피스 자락을 정리해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하윤아, 우리 저기 가서 미끄럼틀 탈까? 여긴 공기가 안 좋네. 응. 하윤이가 기쁘게 대답하며 내 손을 잡았다. 나는 일어나 딸의 손을 잡고 돌아섰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김민준을 다시 쳐다보지 않았다. 히스테릭한 질책도 통쾌한 모욕도 없었다. 가장 큰 경멸은 무시하는 것이니까. 그는 내 감정을 낭비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었다. 서연아, 뒤에서 김민준의 억눌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후회와 절망으로 가득 찬 비명이었다.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햇살이 나와 딸의 몸 위로 따스하게 쏟아졌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꽃과 풀의 향기를 실어 날랐다. 이것이 내가 원하던 삶이었다. 한때 나는 결혼을 이루면 하늘이 무너질 것이라 생각했다. 이제야 깨달았다. 무너져 내린 그 하늘은 나를 가두고 있던 우물뚜껑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것을 밀어내자 밖에는 광활한 세상과 자유로운 공기와 무한한 가능성이 있었다. 내 삶의 진정한 질서는 참고 견디며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내 스스로 한 걸음 한 걸음 단단하게 딛고 나아가며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나는 딸의 따뜻하고 작은 손을 꼭 잡고 햇살을 향해 힘차게 걸어 나갔다.